아니, 1,000억짜리 거래를 저 할머니의 말 때문에 취소하신다고요?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야간 청소 노동자로 일하는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큰 계약이 없던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년을 회사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임직원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서재훈 부사장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회의실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주주들과 임원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며 이건 회사에 대한 모욕이라며 소리를 질렀죠. 그러나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회사의 내부 감사팀과 경찰이 서재훈 부사장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청소 노동자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과 놀람으로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기업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집이든 차 안이든 일터든 그곳에 좋은 기운이 머물길 바라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감사팀과 경찰이 서재훈 부사장에게 수갑을 채우는 순간까지 그 장면은 제 눈에 너무 선명해서 지금도 가끔 숨이 턱 막힙니다. 사람들이 말문을 잃었던 건 부사장이 잡혀갔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던 야간 청소 노동자 할머니가 마치 오래전부터 이 결말을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들었고 그 눈빛 하나로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날 회의실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꺾인 날, 그리고 제가 피해자가 되었던 날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12해를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회사의 숫자와 문서에 익숙했고, 누구보다 회사의 빈틈을 무서워했습니다. 서류의 문장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는 걸 실무자는 압니다. 특히 투자와 계약이 오가는 자리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확인했습니다. 남들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한 번 더, 그 다음 날 새벽에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제 성격이 비겁해서가 아니라 실수의 책임이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 걸 이미 여러 번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회사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더 화려해졌고 실적 발표는 더 공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의실 벽에는 속도라는 단어가 붙었고 임원들의 입에서는 이번엔 반드시 따야 한다는 말이 습관처럼 흘러나왔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규정은 많아졌지만 이상하게도 규정이 힘을 잃는 순간들이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절차는 종이처럼 접혔습니다. 그 중심에 서재훈 부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이라는 말로 모든 걸 밀어붙였습니다. 나는 결과로 말한다는 표정으로 사람을 숫자처럼 썼습니다. 저를 포함한 실무자들은 그가 지나가면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부사장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공기는 그의 기분에 맞춰 조정됐습니다. 누군가가 위험을 말하면 겁쟁이가 됐고 누군가가 확인을 요구하면 이를 막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그가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보고서에는 늘 추가 확인 필요라는 문장이 붙었고 그 문장은 그의 계획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맡던 자료가 제 손을 거치지 않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가 제 책상에서 사라졌다가 제 이름만 달린 채 임원회의 자료로 출력되어 돌아왔습니다. 문장들이 조금씩 바뀌어 있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교묘한 수정이었습니다. 실무자라면 압니다. 숫자보다 무서운 건 숫자에 붙는 설명입니다. 그 설명 하나가 투자자의 판단을 바꾸고 법무팀의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한 줄 알았습니다.
설마라는 말로 스스로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설마가 반복되면 그건 설마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퇴근 직전이었습니다. 야근을 피할 수 없던 날, 저는 비어있는 회의실에서 혼자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소 카트가 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고개를 들자 야간 청소 노동자 할머니가 유리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밤마다 바닥을 닦고 분리수거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누구도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았고 대부분은 그분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할머니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렸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바닥을 닦는 손은 익숙했지만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이 마치 제가 곧 다칠 걸 아는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책상 위 자료를 한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이 종이 사람 죽여요. 그 말이 제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회사에서 수없이 듣는 과장된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을 한번 고르고 마치 물에 젖은 성냥을 억지로 긋는 사람처럼 힘들게 말을 이었습니다. 냄새가 나요. 죽음 냄새가 납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비현실적이라서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현실적이어서였습니다. 그 표정은 공포가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이미 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못 잤습니다. 자료 속 숫자들이 꿈에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사인을 하는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할머니가 제게서 멀어지며 마지막에 던진 한마디가 머리를 때렸습니다. 내일 저 사람 회사 오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묻기도 전에 할머니는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말이 부사장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제 상사인지 혹은 저 자신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회사 안에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숨김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사람을 망가뜨릴 만한 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1,000억 원짜리 거래가 멈추는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수군대던 미친 결정의 중심에 그 할머니가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 몰랐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던 서재훈 부사장이 제 눈앞에서 수갑을 차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회사 안을 걷는 것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반짝였고 임원층 카펫은 푹신했지만 발밑에서 미세한 금이 가는 느낌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고 인사하는 사람들 사이로 분명히 무언가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어긋남이 너무 익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재훈 부사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의 걸음걸이, 넥타이를 고쳐 매는 손짓,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시선까지 모든 게 문제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오히려 더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마치 오늘 안에 반드시 끝내야 할 일이 있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회의의 안건은 해외 원자재 장기 공급 계약이었습니다. 회사 역사상 손에 꼽히는 규모였고 언론에서는 이미 확정처럼 떠들고 있던 딜이었습니다. 실무진 대부분은 밤을 새웠고 저 역시 그 중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본 최종본 계약서였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없던 문장이 아주 자연스럽게 끼어 있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조항, 손해가 발생했을 때
실제 부담 주체가 모호해지는 구조였습니다. 법무팀의 검토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그 도장이 찍히기까지의 과정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부사장님 지시야.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질문은 끝났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그 말이 법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저는 다시 야간 청소 노동자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낮에는 회사에 없습니다. 밤에만 나타났다가 새벽이 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는 그분이 이 건물의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무실의 먼지보다 사람들의 흔적을 더 오래 봐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숫자들은 완벽했습니다. 수익 전망, 리스크 관리, 환율 대응까지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임원들의 고개가 하나둘 끄덕여질수록 제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 자료가 현실이 되는 순간 누군가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그 누군가는 이미 정해져 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거기 서 있던 사람은 회의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야간 청소 노동자 할머니였습니다. 낮에 그것도 임원 회의실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었습니다. 경호도 비서도 그분을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막지 못했다고 말하는 편이 맞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이 자리에 올 것을 오래전부터 예정해 둔 사람처럼 걸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고 누군가는 당황한 얼굴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서재훈 부사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놀람이 아니라 계산이 어그러졌을 때의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기도 전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부탁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입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확신만 있었습니다. 그날 계약은 취소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단 멈췄습니다. 그 결정이 내려지는 데 걸린 시간은 30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할머니 역시 아무 증거를 꺼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는 분노와 혼란만 남았습니다. 서재훈 부사장은 책상을 쳤고 주주들을 들먹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모두가 그를 말렸지만 그가 그렇게 흥분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딜이 깨지면 단순히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서재훈 부사장의 시간이 끝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감사팀 그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준비된 순서처럼 들어왔습니다. 서재훈 부사장의 이름이 불렸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모든 전개가 전날 밤 할머니가 말한 냄새와 이어진다는 사실을 그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었는지, 왜 그 계약이 그렇게 위험했는지, 그리고 할머니의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말입니다. 저조차도 그 진실의 일부만 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봉투가 열리던 순간과 부사장의 이름이 감사보고서에 처음 등장하던 밤, 그때부터 이 모든 사건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흩어진 뒤에도
저는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물컵의 물결이 아직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 현실이었던 장면이 머릿속에서는 꿈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부사장이 수갑을 찬 모습보다 더 떠나지 않았던 건 회장이 아무 설명 없이 계약을 멈춘 그 30초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미 모든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사에 남았습니다. 모두가 일찍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저는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일의 한가운데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익숙한 청소 카트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잠시 후 야간 청소 노동자 할머니가 제자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낮에 봤던 그 단정한 모습이 아니라 늘 보던 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낮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낮에 들고 있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얇고 낡은 봉투였습니다. 회사 로고도 공식 문서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서류를 여러 번 접었다 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 수 없었습니다. 숫자도 회사 이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서 양식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가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정 회의실, 특정 서버실, 특정 인물의 이름. 그리고 그 옆에는 짧은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정, 대체, 삭제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바꿨는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서재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말이 그날 제가 들은 유일한 대사였습니다. 나는 글자는 몰라요. 대신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움직이는 걸 봅니다. 그 말이 이해되지 않는 동시에 너무 정확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건물에서 밤마다 벌어지는 움직임을 봤습니다. 서버실에 들어가는 사람, 청소 시간에 갑자기 출입 통제가 걸리는 층, 새벽에 불이 켜진 회의실, 그리고 그 모든 반복의 끝에는 항상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봉투 속 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의심만 했던 순간들, 애매하게 넘어갔던 수정 이력들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계약서의 문장이 바뀐 시각, 법무팀의 도장이 찍히기 전에 공백, 보고서 파일명이 바뀐 흔적, 모두가 우연이라고 넘길 수 있었던 조각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피해자가 된 이유는 실수를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계획에 제가 가장 적당한 방패였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을 뒤집었을 위치, 너무 위도 아니고 너무 아래도 아닌 자리,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내부 감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질문은 이상할 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고 확인만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봉투는 이미 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훨씬 더 큰 그림 속에서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끝이 왜 하필 그날 회의실이었는지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서재훈 부사장이 뒤집어 엎던 그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000억짜리 거래가 없던 일이 됐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할머니만 쳐다봤습니다. 야간 청소 노동자라는 단어가 마치 누군가의 얼굴에 낙인처럼 찍힌 채 회의실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할머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고 억울하다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 방에서 벌어질 다음 장면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계약이 취소됐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왜였습니다. 어떻게 청소 노동자 할머니가 임원들 앞에서 한마디를 했고 그 말 때문에 최고 의사결정이 멈췄으며 그 다음에 왜 하필 서재훈 부사장이 끌려나가듯 체포됐는지 그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회사가 원래 이런 곳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연출된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제가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잊힐 정도로 모든 게 짜인 판 같았습니다. 회의실 벽시계 초침소리, 누군가 물을 삼키는 소리, 의자 바퀴가 미세하게 끌리는 소리까지 전부가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낀 건 충격보다 공포였습니다. 누군가가 이 회사를 움직이는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하고 훨씬 정교하다는 공포였습니다. 서재훈 부사장은 평소에도 무섭게 일을 몰아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과와 숫자에 목숨을 거는 타입이었고 한번 목표가 정해지면 사람을 갈아 넣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건 회사에 대한 모욕입니다라며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찰나였지만 저는 봤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계산이 멈춘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들어왔을 때 머릿속에서 다음 수를 급히 다시 짜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고 내부 감사팀과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합니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오는 동선이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약된 공연의 출연진처럼 타이밍을 맞춰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이미 호출해 두었고 누군가 이미 여기서 체포가 일어날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준비된 걸까요? 1,000억짜리 거래가 멈추는 순간이 필요했던 걸까요? 아니면 서재훈 부사장이 잡혀가는 장면이 필요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장면을 만들기 위해 왜 하필 청소 노동자 할머니가 앞에 서야 했던 걸까요? 제 머릿속에는 가장 불길한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회의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대였고 누군가를 구하기 위한 장치였으며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죄를 누군가에게 옮겨 심기 위한 마지막 절차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조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결제로 올라간 문서가 제가 본 내용과 달라져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가 바뀌어 있고 문장 한 줄이 빠져 있었고 중요한 단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근이 많았고 집중력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3번, 4번 반복되자 알 수 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필요한 곳에 쓰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곳이 점점 위험한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회사에서 제가 보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제목 하나, 팀장님의 말투 하나, 갑자기 바뀐 회의 참석자 명단 하나까지 전부가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서재훈 부사장이 제게 유난히 수고합니다라는 말을 건넬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말을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할 때는 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개 상대를 더 깊게 끌어당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서재훈 부사장이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통쾌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재훈 부사장 정도 되는 사람이 잡힐 정도면 이미 판은 끝났고 이제 남은 건 책임을 정리하는 일뿐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 과정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누구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앞쪽에서 할머니가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는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회의실 전체를 눌렀습니다. 마치 바닥이 한번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어제도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서재훈 부사장이 왜 여기서 체포되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하필 할머니의 말이 이 모든 걸 여는 열쇠였는지, 그 이유는 이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떨어진 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계약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억, 주주, 책임을 외치던 임원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자리는 거래를 논의하는 회의실이 아니라 무언가를 밝히는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할머니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밤마다 복도를 닦던 사람, 이름도 모른 채 늘 수고하십니다. 한마디만 건네던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사람이 이 회사에서 가장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 서 있는 임원들보다 보고서를 수천 장 읽은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이 건물을 관찰해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곧 내부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놀랄 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우연히 나온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고 순서대로 확인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버 접근 기록, 새벽 시간대 출입 로그, 특정 층의 CCTV 사각지대. 그 모든 질문의 끝에는 하나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서재훈이었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재훈 부사장은 늘 정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서서 해결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사라졌습니다. 회사는 그걸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의 방향을 바꿔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오기 직전의 단계에서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바꿔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왜 계속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었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너무 잘나지도 않고 너무 무능하지도 않은 자리. 사고가 나면 책임자로 세울 수 있고 필요하다면 쉽게 버릴 수 있는 자리. 이번 천억 계약이 바로 그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혹시라도 문제가 터졌을 때 모든 책임은 실무 라인, 정확히는 저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죽이는 종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약서의 핵심 조항은 단순히 손해를 회사가 떠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외부 공급사의 품질 문제나 납품 지연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명확히 공급사로 묶는 대신 내부 검수 보고 라인에서 검수 승인이 찍힌 순간부터 책임이 내부로 넘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인 도장과 보고서는 제 이름으로 찍히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실행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감사팀은 이미 한 건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몇 년 전 비슷한 구조로 진행된 계약에서 납품 사고가 났고 그 책임은 실무자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실무자는 고소를 당했고 빚을 떠안았고 결국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회사는 개인의 실수로 정리했고 계약을 주도한 윗선은 승진했습니다. 서재훈 부사장은 그때도 정리를 담당했던 이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할머니가 말한 사람을 죽이는 종이의 의미였습니다. 종이가 칼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긋났습니다. 회장이 계약을 멈췄고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 타이밍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흐름이 즉흥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감사팀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경찰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미신이나 감으로 움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밤 이 건물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방심하는 시간,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회의실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장면들, 낮에는 숨기던 행동들을, 밤에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서재훈 부사장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고 믿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청소 노동자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오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고 여긴 사람이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의 죄를 가장 오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끝내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서재훈 부사장이 어떻게 증거를 남겼는지, 그리고 그 증거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경찰을 불러들이게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던진 말, 어제도 그 사람을 봤습니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제부터 밝혀집니다. 회의실에서 모두가 빠져나간 뒤 저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놓였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서재훈 부사장이 앉아있던 의자만이 살짝 비틀어진 채 그대로였습니다. 그 의자를 바라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자리가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체포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예정된 결말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내부 감사팀에서 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는 이제 참고 수준이 아니라 본격적인 수사 단계로 넘어간다는 통보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저를 의심하는 눈빛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미 확보한 자료를 하나씩 확인해 달라는 식으로 질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저를 희생양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재훈 부사장이 언제 움직였고 언제 지시했으며 언제 기록을 바꿨는지, 그리고 그 시간대는 공교롭게도 대부분 밤이었습니다. 일반 직원들이 퇴근한 뒤 사무실이 텅 비고 불이 꺼진 시간입니다. 그 시간대에 건물에 남아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경비원, 서버 관리 인력, 그리고 야간 청소 노동자들 뿐입니다. 할머니가 말한 어제는 계약서 최종본이 서버에 덮어쓰기 된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비서실과 임원층이 유난히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청소 동선을 따라가다 임원층 끝 복도에서 이상한 장면을 봤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구두 소리, 누구나 알만한 걸음걸이. 그런데 그 시간에 그 복도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재훈 부사장이었습니다. 부사장은 회의실이 아니라 서버실 방향의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출입은 통제된 구역이었습니다. 보통은 카드로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 부사장은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안에서 문을 열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그 장면을 문이 안에서 열렸다라고 기억했습니다. 부사장이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그 뒤로 불이 켜졌다가 꺼지는 시간까지 그 짧은 패턴이 반복돼 왔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왜 결정적이었는지 감사팀이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의 위험 조항은 단순 수정이 아니었습니다. 법무 검토 도장을 정상 경로로 찍었다면 남아야 할 전자결제 이력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는 건 서버 덮어쓰기였고 덮어쓰기는 특정 권한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누군가가 정상 이력 없이 정상처럼 보이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계약서 최종 수정이 이루어진 그날 밤이었습니다. 계약 내용 중 일부 조항이 내부 승인 없이 수정됐습니다. 수정 흔적은 서버 로그에서 거의 남지 않도록 처리됐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미세한 흔적을 잡아낸 것이 감사팀이었고 그 시간대에 그 층에 있었던 인물을 특정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이 바로 할머니의 기억과 기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이날, 이 시간, 이 방 불 켜짐, 서재훈, 서버실 쪽, 이런 식의 메모였습니다. 그 짧은 메모들이 서버 로그와 겹치는 순간 퍼즐은 완성됐습니다. 서재훈 부사장은 더 이상 유능한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을 이용해 범죄를 설계한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닌 허탈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사람들을 이용하던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서 나온 기록 하나 때문에 무너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건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재훈 부사장은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정보를 흘려준 사람, 지시를 실행한 사람, 눈을 감아준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명단은 이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개인의 범죄에서 조직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는지, 그리고 왜 회장이 이 시점에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재훈 부사장이 연행된 뒤에도 회사는 바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메일은 정상적으로 오갔고 회의 일정은 다시 잡혔으며 임원들은 평소보다 더 차분한 얼굴로 복도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은 안정이 아니라 긴장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정리가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부 감사팀은 범위를 넓혔습니다. 처음에는 서재훈 부사장 개인의 일탈처럼 보이던 사건이 점점 구조적인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체계가 특정 인물에게만 유리하게 왜곡되어 있었고 불리한 자료는 중간 단계에서 사라지거나 의미 없는 수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묵인하거나 눈을 감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몰랐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직접 손을 더럽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재훈 부사장은 손에 피를 묻혔고 그래서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피가 흐르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들은 여전히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저에 대한 질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과거의 프로젝트들, 이미 끝난 계약들, 실패로 정리된 사업들이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안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순간 항상 누군가 책임을 지고 사라졌고 그 사라짐 뒤에는 항상 조용한 승자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승자는 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장의 태도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최소한으로 줄였고 결정을 통보하듯 내렸습니다. 마치 이 사태를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직원들에게 두려움을 줬지만 동시에 이상한 신뢰도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이번에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 덮지 않겠다는 신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감사팀에서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보호 대상이 된다는 건 여전히 위험 속에 있다는 뜻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이 판에서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고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버티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뜻밖의 이름이 조사보고서에 등장했습니다. 서재훈 부사장의 직속 라인이 아닌 전혀 다른 부서의 임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번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한 명의 탐욕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전체에 퍼져 있던 오래된 방식, 사람을 써서 사람을 버리는 구조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회의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낮에 소라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공간이 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직 말하지 않은 진실들이 벽과 바닥에 눌어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회사가 정말로 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이름으로 같은 일이 반복될지가 결정될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조사가 본격화되자 회사 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몰아붙이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서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당연하게 넘기던 메일 한 통, 회의에서 흘려듣던 말 한마디까지도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수가 줄었고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복도에서는 발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마치 회사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일 불려다니며 과거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야 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프로젝트들, 실패로 정리된 계약들, 조용히 퇴사 처리된 동료들. 그때는 그저 운이 나빴다고, 실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다시 보니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묘하게 비슷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졌고 그 책임은 항상 가장 반박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던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구조 속에서 서재훈 부사장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스템의 얼굴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시스템이 너무 오랫동안 정상처럼 작동해왔다는 사실입니다. 회사는 성과를 냈고 주가는 올랐고 외부에서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조사팀은 점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천억 계약만이 아니라 과거 10년간의 주요 거래들이 다시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비슷한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계약 직전의 수치 수정, 책임 소재를 흐리는 보고서,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있었던 몇 개의 이름들. 서재훈 부사장은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이었지만 유일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사라졌다는 사실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회사에 충성했고 야근을 했고 책임을 다했지만 필요 없어진 순간 아무 설명도 없이 정리됐던 사람들. 그들의 자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채워졌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와중에도 할머니는 여전히 밤에 건물을 닫고 있었습니다. 조사팀이 오가고 임원들이 긴급 회의를 반복해도 그녀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함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일부러 인사를 건넸고 몇몇은 멀리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뒤늦게 알아봤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존중한 게 아니라 힘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의 말이 힘을 갖게 된 건 그녀가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말이 실제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날 회장이 계약을 멈추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청소 노동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진실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힘이 없을 때는 무시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힘이 어디로 향할지, 누가 다음 책임자가 될지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곧 또 하나의 결정적인 장면이 나올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회의실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입니다. 이사회가 열리기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된 상태였고 다음 날 어떤 이름들이 공식적으로 언급될지도 대략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가시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 회사는 늘 마지막 순간에 방향을 틀어왔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드러날 것처럼 보이다가도 누군가를 앞에 세워 모든 걸 덮는 방식으로 살아남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회장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중간 조율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을 개별적으로 부르지도 않았고 변명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을 내려두고 형식만 남겨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냉정했지만 동시에 오래 참고 기다린 사람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이사회 당일 회의실 공기는 살얼음 같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자료를 넘기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날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 조치였습니다. 이름이 적힌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몇몇 임원들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재훈 부사장 이후의 이름들이 하나둘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누군가를 대신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책임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묵인한 사람, 눈을 감은 사람,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방향을 승인한 사람들까지 그동안 애매하게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몇 명의 임원은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었고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같았습니다. 이 회사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걸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숨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구조 자체가 드러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실수라는 말로 덮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회사 전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예외가 아니며 앞으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믿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공지를 읽으며 문득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시작된 변화가 드디어 공식적인 언어가 되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뒤 누가 무엇을 얻었고 누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1,000억 계약이 멈춘 뒤 회사가 실제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까지 마지막으로 남김없이 정리해야 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은 날, 저는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건물과 도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이 회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가는 안정됐고 언론 보도도 잦아들었고 사람들은 다시 다행히 잘 넘겼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끝난 건 사건이 아니라 방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재훈 부사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회사 연역에서 조용히 삭제됐고 몇 년 후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조사받던 몇몇 임원들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사표라는 형식을 썼지만 사실상 퇴출이었습니다. 회사는 그들을 빠르게 지원했고 새로운 얼굴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1,000억 계약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던 부분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계약은 취소가 아니라 구조를 바꿔 재체결로 정리됐습니다. 회장은 같은 규모의 딜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규모는 줄었고 기간은 짧아졌고 책임 조항은 공급사 쪽으로 명확히 묶였습니다. 무엇보다 내부 승인 과정이 공개됐고 전자결제 이력은 하나도 비지 않게 남겼습니다. 회사는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봤습니다. 시장에서 속도가 느려졌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손해는 의도된 손해였습니다. 사람을 버려서 숫자를 지키는 방식 대신 숫자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사람을 지키는 방식으로 바꾼 대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얻었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서재훈 라인에 있던 사람들, 보고서가 사라지던 과정에서 이득을 보던 사람들,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세워 승진하던 사람들은 잃었습니다. 자리, 명예, 그리고 정상처럼 보이던 권한을 잃었습니다. 반대로 누가 얻었느냐고 묻는다면 거창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회사는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라는 오래된 자신감이 무너졌고 이제는 들킬 수 있다는 두려움이 남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이 회사에서 드물게 안전장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몫의 생존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적당한 희생양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얻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마음대로 끌어다 쓰기 어렵다는 사실을 얻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히 큰 변화였습니다. 며칠 뒤 퇴근길에 저는
다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있었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인사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전하려 했지만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잠깐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할머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한을 얻은 것도 아니고 특별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임원들이 길을 비켰고 밤에 불이 켜진 회의실은 사라졌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변화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계약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지금 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채 조용히 회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재훈 부사장은 또 하나의 유능한 임원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회사는 멀쩡히 돌아갔을 것이고 아무도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온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죽음의 냄새를 맡았다는 말. 처음엔 저주처럼 들렸던 그 말은 사실 경고였습니다. 사람을 버리기 시작한 조직은 결국 스스로를 썩게 만든다는 경고였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이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지우려 할 때 예전처럼 쉽게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보고 있고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끝까지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바닥을 한 번 더 봅니다. 깨끗이 닦인 바닥 위에 남아있던 흔적들, 아무도 보지 않던 시간에 남겨졌던 발자국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합니다. 다음에 또 누군가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